2025년도 시장은 이제 정말 상저하고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파편화돼서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가는 곳과 안 움직이는 곳, 떨어지는 곳들이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주택이 떨어지는 곳에 속하는 곳인지 아니면 남들이 다 가고 싶은 입지에 있는 것인지 예의주시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 꼭 잡아보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나라가 지방이 힘들다고 보는 게, 저도 뭐 국내 여행도 가고 일본에서도 뭐 이제 교토, 도쿄, 뭐 오키나와 이런 데 가보고 하면 일본은 좀 다른 지방을 가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여기 있으나 뭐 광주를 가나 뭐 제주도가 아닌 이상은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체인점이 여기 있는 게 거기도 있고 다 있는데 서울은 더 높고, 이 서울이랑 큰 동네 안에서 구마다 다 좀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방에는 서울에 있는 것들은 그 프랜차이즈 다 똑같으면서 특색이 또 특별히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방에 놀러도 좀 덜 가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것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되다 보니까 약간 특색이 더 사라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지방 살리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책에서도 좀 담아놓은 내용 중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당위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양극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초양극화가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야, 너 강남 집값 더 올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상이라고 보냐 라고 해버리면 주어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로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간혹 이게 당위론이랑 붙어가지고 하락해야 한다로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지방 무너지는 게 옳다 뭐다 하는 건 아닌데, 지방이 잘 됐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지방이 살아야지 서울 쏠림 현상도 완화된다라고 그렇죠. 전 분명 보고 있고,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는 정책을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실패한 정책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좀 봐요. 좀 극단론으로 표현하실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역시를 살려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오히려 지방 살리기 정책들 보다 보면 지금 다 지방 중소도시 쪽으로 갔다가 모든 교부금이나 지원들이 다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광역시는 너네는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살릴 가능성이 있는 강역시를 살리자.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고양이시라고 하니까 더 좀 와닿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대구가 망해간다라고 하면 기분 소식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지 않죠. 그러면 대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각종 공사들을 지방을 내려보냈는데, 이걸 내려보냈었을 때 그동안은 막 혁신도시 만들면서 혁신도시에다가 막 넣어서 했지만 혁신도시들이 사실 다 실패했어요. 혁신도시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주변에 있는 집값들 수요를 다 빨아들이는 식으로 갔다가 한 거지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들만의 대장이 돼버리면서 오히려 지방 수요를 더 죽여버리는 식으로 갔는데, 공기업들도 아예 그냥 전라도로 보낼 게 있으면 광주로 보낸다든가, 경상도로 보낸다면 대구로 보낸다든가, 부산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특정 거점 도시에다가 쫙 보내놔야, 사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부산만 하더라도 제2의 수도라고 하지만 지금 부산이 여전히 인구로는 2위긴 해요. 근데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광역시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인천이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물론 수도권 카테고리를 묶여서 인천이 살아남은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GDP 기준, 이제 지방 총생산, 지역 총생산으로 보게 되면 인천이 부산을 역전했다라는 기사도 떴어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게 서울 수도권이냐 아니냐 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부산이냐 대구냐 광주냐 대전이냐 각자의 메리트들이 있는 곳들. 근데 이것도 김 작가님이 말 꺼내신 것처럼 그 지역 특색만의 매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매력을 살릴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지역들을 우리가 전라도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커가지고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산에 대한민국 1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대요. 그러면 다 어디 있단 얘기예요? 서울 수도권으로 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한 군데도 없대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오히려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정책을 지방을 살려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아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끈할 수도 있죠. 우리 지역은 죽으란 얘기냐? 버리는 카드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 지역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는데 못 살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들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다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지방에서도 거점 도시들에게 힘을 확 실어줘야 그 지역에서도 굳이 내 고향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게끔 해야 서울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자, 재개발, 재건축 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될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선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네,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지금 정비 사업은 그냥 첩첩산중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원래도 공사 비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정비 사업들이 잘 못 간다.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분담금 5억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실제로 20년 전에 추진하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과거에는 분담금을 한 3억 정도 납부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4억 나와도 괜찮은데 라고 해요. 오자 뜨는 곳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추진하는 곳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얘기 나오잖아요. 일기 신도시도 일단 선정은 됐는데 선도지구 지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분담금 봐야 되고 사업성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여기 책에서도 딱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체크하는 방법을 3장에서 쭉 쓰긴 했는데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업성 체크하는 게 일단 용적률, 대지 지분 이런 얘기들을 해드려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성이죠. 근데 이런 사업성에 대한 사항보다도 입지가 좋으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도 있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반포는 거의 다 재건축이 끝나가고 잠원동에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곳들이 있는데 잠원동도 괜찮은 곳들도 있지만 사실 대지 지분 되게 낮은 곳들도 많아요. 참고로 대지집은 제가 기준 하나 알려드리자면 12평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12평이 어떤 의미냐면 33평형 신축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평균 대지집은 12평이에요. 지금 재건축되기 전에 대지집은 12평도 안 된다라고 하면 모든 아파트들을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이상은 33평형으로도 다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즉 사업성이 답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기부 체납이 있고 우리가 임대주택 지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담아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원동 같은 경우는 기사 찾아보면 분담금, 추정 분담금이 벌써 10억인데도 간다라는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느냐? 분담금 10억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반포 신축 가격 보니까 5, 60억씩 하네? 우리도 한강변에 고층으로 가고 하이엔드로 가고 한강뷰가 보이면 50억씩 갈 게 눈에 보여지니까 분담금을 납부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라는 판단을 하죠. 단순히 분담금이 높냐 낮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대지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일산에서의 대지지분 20평대와 분당에서 대지지분 20평대가 다르겠죠. 일반 분양을 한다 했었을 때도 일반 분양 수입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얼마로 하느냐라는 것도 우리 총수익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은 사업성이라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업성을 단순하게 대지분 몇, 용적률 몇으로 말하면 저거 그게 딱 떨어지게 대지분 20평부터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속 편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국은 분담금에 5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10억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죠. 하는 거죠.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신축 아파트 가격이 15억이야. 근데 내가 재건축하려면 분담금 5억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10년, 15년,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은 15억이 된다. 그러면 그 신축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우리 사업성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평균 분담금이 5억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재개발 재건축 분담 얼마 내는지 직접 찾아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사업성이 진짜 좋으면 분담이 줄어들겠죠. 그 정도로 가는 건데 그럼 분담이 일단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근 신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얼마가 나느냐. 근데 5억 정도밖에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신축 사람들이 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고 격차가 8억, 10억씩 더 난다. 그러면 분담금 5억을 더해도 나는 5억의 이득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대단히 심플하게 사업성 여부를 정확하게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용적률과 대지 지분. 떠나서도 가장 핵심은 이 분담금을 더했었을 때 인근 신축 아파트와 가격 격차. 일반 분양 세대수도 봐야 한다고요? 일반 분양 세대수도 보고 하면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퉁쳐서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현재 가격에서 5억을 더했을 때 신축 가격과의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심플하다라고 설명해드리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부동산 안에서도 조금 다른 분야보다 좀 더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반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잘 돼서 아파트들이 신축이 막 많이 들어섰잖아요. 온밸리도 그렇게 해서 들어선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되는 동네 안 되는 동네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사람 알고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여기는 왜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고 왜 반포는 이렇게 잘 되는 거고 여의도에도 그 다음에 용산에 이제 동부 이촌동에도 계속 그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 잘 되는 동네 빠르게 되는 동네와 안 되는 동네는 뭐 무슨 차이예요? 생각보다 엄청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반포 왜 이렇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규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압구정을 한번 놓고 볼게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분담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못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왜 못 갔냐?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서 라고 저는 표현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순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아닌가? 순화라기보다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우리 모난돌이 정맞는다 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타깃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 압구정은 너무나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역대 정권의 역대 시장들이 그냥 다 보는 겁니다. 압구정만. 야, 우리 재건축합시다라고 하면 자꾸 못 살게 굴고 규제하고,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에 되나라고 했더니 보수 시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압구정 주민들 엄청 비판하거든요. 야, 너가 보수가 맞냐라고 하니 자꾸 뭐 보행교를 만들어라, 덕계공원을 만들어라, 그리고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로를 만들어라, 공익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정권이 또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한강청에서 최근에 덕계공원도 우리는 절대 안전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불허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것도 막 다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허가 리스크가 되게 큰 곳들이죠. 단적으로 사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로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잠실주공 5단지 되게 좋잖아요. 사업성도 좋거든요. 그런데 잠실주공 5단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거는 사실 인허가를 안 내줘서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 9년 동안 정비사업들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들을 안 해왔었고요. 있는 정비사업들도 강제로 직권해제했다가 서울시가 패소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표면적인 조합원들 의사를 모아서 정비구역을 해제했지 그냥 보통 직권해제까지는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건축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조합에서 근데 재건축 나는 싫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허가를 일단 안 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 내주냐, 핑계 대면서 그냥 자꾸 이 핑계 대면서 불허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안 열어버립니다. 이래서 지연되고 저래서 지연되고 굴뚝을 남기라고 했다가 저랬다라고 했다가 50층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만 계속 지연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사업은 엄청나게 딜레이 됩니다. 다른 데들은 그렇게 우리는 못 짓는다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지연됐지만 돌고 돌아서 반포는 왜 빨리 됐냐라고 했잖아요. 수용을 하면 돼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랑 싸우기 시작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반포도 원래는 지금 서울시장 바뀌면서 결국 다 반포주공도 그렇고 다 철거하는 쪽으로 됐지만 원래 서울 미래문화유산인가? 하면서 우리가 굴뚝 남기기 그리고 그 주공아파트 한 동 남기기 개포동에서 원래 한 동 남기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주민들이 엄청 반발했죠. 아니 저 쓰러져가는 건축물을 왜 저 흉물을 남기냐? 라고 했죠. 아무튼 미래유산이래요. 기록을 해야 된대. 그
주공 아파트 그 페인트 칠 벗겨나가는 게 왜 저걸 왜 살려야 되는지는 저도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살리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반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곳들은 인허가를 못 받은 거고요. 아유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간 곳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간 것이고, 그리고 층수 같은 경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는 35층 룰이란 게 있었어요. 한강변 35층 이하로만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더 높게 지을 거야 했었던 것들 인허가가 다 박살나고 있었고, 그래요 35층 이제 수용해서 간 곳들은 간 것이고, 그에게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긴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주택을 지을 거야. 임대주택 적게 지을 거야. 공공기여 너무 과도해 라고 하면서 싸우는 곳들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곧 돈이다 라고 했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간 곳들이 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반포도 원래 한 동 남겨야 됐지만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래도 철거할 수 있도록 변경이 줬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제 철거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리고 된 것도 있고, 또 한남뉴타운도 똑같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아니야 우리는 그때 49층 사수할 겁니다 하면서 인허가 계속적으로 건축심의 보류하고 이랬었다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는 35층도 못 지어요. 남산 조망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고 층수 22층, 이것도 저지대에서 22층이 최고 층수지 그 동강 간격도 되게 조금 좁고, 이게 뭐 사람들에 따라서 건폐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층수 좀 낮추더라도 받아들이자 하면 가는 거고, 그런 곳들이 좀 빨랐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제일 지금 열기가 뜨겁고 앞으로 좀 투자 기회가 있는 동네는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권에 따라서, 그리고 인허가권자에 따라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인허가는 더 많이 받아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이런 정책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퇴양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 하거든요. 당장 대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 부담금이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을 가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압구정이 흔들릴까요? 어쨌든 압구정은 압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압구정 지금부터도 한참 걸릴 텐데 뭐 정권 또 바뀌면서 뭐 하겠지라고 하는 곳들은, 즉 소구력이 명확한 재건축들은 또 지금도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표로 강북을 본다라고 하면 강북은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겠죠. 강북 재건축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강북은 재개발로 가는 게 좀 안전할 것이고, 재개발에서도 인허가 리스크가 점점점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허가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예전에는 재개발 초보 투자자들은 좋았으니까 이후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사업시행가 이후로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물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더 안전하겠죠. 근데 그건 더 비싸니까 적어도 사업시행가 이후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각종 인허가들, 우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대표적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받는 게 결국 사업시행 인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허가권자한테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사업시행가 이후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이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세요? 구체적으로 지역을 얘기하면 그냥 동네만? 말 나온 김에 일단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권 재건축은 그래도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재개발의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반포, 압구정, 청담, 개포, 대치 이런 곳들 당연히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배동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강북이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사업시행 인가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더 나면 더 안전하거든요. 강북이라 해가지고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강북에 관리처분 인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있는 곳들을 찾게 되면 은평구에서도 3대장 있거든요. 가련, 대조, 불광. 얘네들 다 최근에 불광 5구역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이런 데들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어도 5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매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른 데들 봤을 때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문 4구역 관리처분 인가 났고요.
이주 중에 있는 부분들, 성동구 같은 경우도 금호 16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2024년도 4월 달에 나서 지금 이주 중에 있고요. 근데 관처 난 곳들에서도 그럼 성동구에 있는 곳, 그 금호 16구역도 투자 금액이 한 8, 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분당 금액은 한 5,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주비 물론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총 매매 금액이 한 15억 정도, 15억에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가 뭐 21억, 22억도 가잖아요. 그리고 뭐 신금호역 쪽으로 보게 되면 뭐 18억, 19억?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시간 지나갔을 때 5년 안에 완공될 텐데 그래도 5억 정도는 예상 차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죠. 우리 서울 성동구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라고 보게 되면 성북구라고 한다 했을 때도 장위 14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던가 아니면 곧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아직 2억 중반에서 3억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생각을 닫아 놓으면 안 보이지만 어디가 있지 찾아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요즘 한남 뉴타운은 어때요? 한남 뉴타운은 가격이 최근에도 올랐어요. 물론 한남 뉴타운 주민들은 역차별을 느낍니다. 야, 반포 올라간 거 보니 우린 더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한남 뉴타운 언급하지 않은 건 너무 비싸서 언급 안 하시는 건가요? 그쵸. 한남 뉴타운에서 한남 3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여기는 투기거래 지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매는 안 돼요. 투기거래 지구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매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들 가려면 현금만 30평대 가는 매물이 25억은 현금 들고 와야 매수할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한남 2구역이 관리처분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여기도 매물이 확 잠겨버리면 가격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들 보고 있죠. 자, 오늘 소장님 모시고 시장을 이긴 부동산 투자원칙 이제 얼마 전에 출간한 신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오랜만에 출연한 만큼 쭉 풀어 들었는데 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2025년도는 누군가한테는 힘든 시장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시장이기도 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상반기가 아무래도 탄핵 정국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죠. 근데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중에선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그리고 예전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견고하게 있었을 사람들조차도 이 시장이 힘든 것 같은데 라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매물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급매물들을 사실 잘 잡아봐야 된다. 근데 물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중 하나가 2025년도 시장은 이제 정말 또 다른 키워드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가 상저하고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시장이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 파편화돼서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가는 곳과 안 움직이는 곳, 떨어지는 곳들이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주택이 떨어지는 곳에 속하는 곳인지 아니면 남들이 다 가고 싶은 입지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해당 지역의 희소성을 잘 살펴보았을 때 나는 여기가 지금 그래도 막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반포 압구정은 지금도 안 흔들려요.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마포구, 성동구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입지이고 여기 신축조차도 뭐 역과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연차에 따라서도 괜찮은 매물들,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을 예의주시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 꼭 잡아보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처럼 정치가 이제 경제를 압도하는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있나 싶을 정도인데 주식시장도 사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잖아요. 물론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정치도 좀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이렇게까지 정치를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닌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정치를 모르고 사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고 살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올해는 그런 것들도 좀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도 이 안정된다라는 게 누군가한테 또 안 좋은 말 같기도 하고요. 그쵸, 누군가한테 좋은 말 같기도 해서 부동산은 확실히 이해한 게 너무 맞물리다 보니까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각자에 맞는
투자 선택 잘하셔서 올해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정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